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선우영 교수입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좌장을 오늘 맡게 된 게 아마 그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이라고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기로 저희 건국대학교를 포함해서 3개 대학, 광운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진행을 했었고, 2기로 이화여자대학교랑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가 포함이 돼서 지금 통합환경관리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인력 양성 개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아마 제가 지금 그 한림원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너무 하는 일이 없다고 이거라도 해라 그래서 한번 시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환경한림원의 맞춤형으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2가지를 좀 느낀 건데, 사실 그 환경부 정책이라는 게 여기 뭐 전 장관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래갖고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무슨 우리나라의 정책도 진단을 하고 더 발전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정책들이 그런 단계를 안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누구는 좋게 끝나면은 내가 한 거다, 좋지 않게 끝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진단을 하고 2단계로 또 넘어가는데 반성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면 1.0을 시작할 때 지금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평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좋은 말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었어요. 1.0 딱 시작하는데. 그래서 말들은 다 좋은데 이걸 실제로 이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만이 많을까 그랬는데, 뭐 다 이제 거쳐갖고 2.0을 또 시작하는데도 이제 토론 자료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갖고 했는데도 또 좀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라는 게 참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오늘 한 박사님도 발표 아까 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토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2.0은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분이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론 시간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 토론자분들 4명에게 12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12분 각자 토론자님들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나면은 전체 그 플로어를 포함한 전체 토론 Q&A 세션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책 심포지엄이랑 저희 리더스 포럼이 진행할 때는 엘타워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좀 편안하게 했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프레스센터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오늘 좌장의 역할이 좀 큰 게 무조건 5시에 끝내지 않으면 좀 큰 화가 있으니까 시간 지키시는 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회장님께서 다 토론자들은 소개시켜 주셔갖고요. 저는 그냥 소개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국립환경과학원의 통합환경관리 과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올 2월 25일자로 통합환경관리 연구과가 생겼습니다. 기후탄소 연구부도 새로 생겼고, 이전까지는 자연환경연구과 안에 통합환경관리연구 팀장을 했는데 운이 좋게 올 6월부터 초대 과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대호 박사님께서 우리 통합환경관리 2.0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PPT 앞에를 딱 보시면 공무원 같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기준서 업무를 하고 지금 과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법을 적용받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의 대상은 기업입니다. 근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면 이 기업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는 제가 좀 뎁스를 좀 낮췄는데, 이전 제
다른 발표를 보신 분께서는 이때쯤에 어떤 슬라이드가 있냐면 1990년도에 비디오 판매점, 비디오 대여점,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고 현재 이 회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 정답은 넷플릭스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여러 젊은이 분들이 그 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결혼 상대자를 찾고 이러한 것들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여 번의 피벗을 거쳐서 현재 만들어진 회사가 유튜브입니다. 이것은 해외 사례를 든 것이고 우리나라 예로 한번 들어보면 통합환경 대상 사업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장을 몇 가지 들라고 하면 포스코와 SK 하이닉스를 들겠습니다. 포스코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철강 회사로 아시고 계신데 현재 그 어느 구도 오로지 철강만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박노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전에 D램 만들고 낸드 플래시 만든 회사에서 지금은 HBM이라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반도체 기준서 1기를 만들면서 그 당시 삼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BAT를 연구하면서 여쭤본 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원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당시 50일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지지난달에 가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나요?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웨이퍼라는 그 판 위에 식각 깎고 입히고 다시 증착시키고 이 방법을 엄청 많이 회전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50일 있다 나왔는데 지금은 60일 있다 나왔다는 하는 의미는 그 6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300일이죠. 그만큼 그 안에서 물도 많이 쓰고 화학약품도 많이 투여가 되고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관련된 물질도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는 폴루턴트,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통합법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냐면 통합 그 최저가연 기법 기준서 발간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보면 너무 세련된 아주 그 멋진 그 바이블처럼 보이는 이러한 책입니다. 하드커버로 돼 있어서 제가 사업장 가서 여기는 기준서를 소개할 때 이걸 어디다 쓰면 좋겠냐, 회사에서 일하시고 힘드실 때 컵라면 드실 때 위에 뚜껑으로 쓰시면 딱 좋다. 시작은 농담으로 했지만 그 내면에 깔린 건 기업에서 옆에 두고 계속 볼 수 있는 책으로 남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아재 개그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밑에 1기 기준서라고 써 있고 그 다음 공통기준서, 2기 기준서라고 써 있습니다. 1기 기준서는 1번부터 19번까지 19개 업종을 그 기준서로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20번에 있는 공통기준서, 이것은 1번부터 19번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일러 기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2기 기준서, 이때쯤 되면 1기도 있고 2기도 있구나. 우리 통합법에서는 1기와 2기 기준서의 개정 주기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5년인가?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준서에 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기준서만 5년 만에 이렇게 개정을 되고 있는지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기준서는 저희가 연구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캐스케이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한 권을 만드는데 3년 걸립니다.
가운데 녹색으로 이기기준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으로 보면 현황, 초안, 발간 이런 식으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는 복잡한 그래프를 복잡한 로드맵을 보여드리고자 함은 아니고, 그럼 1기 기준서, 2기 기준서, 3기 기준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기는 업종별 현재 적용 위주인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를 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 맞춤형 기준서 마련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기 기준서는 업종별 최신 과학 기술을 적극 반영한 BAT고, 2기 기준서에는 현재 업종이나 학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유망 기법을 기준서에 많이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3기 기준서는 업종별 신고 오염물질 연구,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그 CFC 계열의 온실가스 계열의 기체들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열과 그다음 냉각과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다 보면 수질오염 물질이나 이쪽에 과부하 화합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항목은 현재 우리 매체법에 오염 물질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출 허용 기준, 어떤 폐수 방류나 대기 방류구나, 대기 배출구나 수질 우리 하천에 있는 기준에 과부하 화합물이 기준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종별 기준서를 연구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저장 시설부터 생산도 하고 배출도 하고 방지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 기준서에 모든 걸 담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사한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이 업종에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시설에는 어떠한 폴루턴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얼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3기 기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대상 사업장이 아까 말씀하실 때 1420여 개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38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들은 수출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기준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이러한 폴루턴트는 분명히 적용되고 있고 아직 배출용 기준에 잡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준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전에 환경부에서는 그 배출구나 방류구에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 산업에서는 밸류체인이라 그래서 각 업종 간의 가치 사슬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서 연구를 하다 보니 가운데 부분은 무기화학 산업 기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전구체, 양극화 물질, 염산, 황산 이러한 것들을 무기화학 산업에서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들어오는 원료나 연료 등은 그 앞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 비철금속, 석유정제, 유기화학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 또 무기화학 산업에서 나가는 생산품이나 폐기물들 같은 경우는 전자부품, 비료, 반도체, 비철 등의 연료나 원료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단에서 그 최저가공기법 기준서 개정 주기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상단에 있는 연구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있는 제도 측면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사업장은 통합허가 칸 제일 밑에 보면 허가 재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 재검토 주기도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서는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을 5년 주기로 하고 사업장 허가 재검토도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그 연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환경관리연구과가 되면서 리서치 아이덴티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RGBET입니다. RGBET는 리그린 베트라는 의미이고 리그린은 다른 말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은 녹색 전환이죠. 요즘 EU나 우리 환경부나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가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한 줄로 만들어 봤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커다랗게 두 가지로 좀 봤습니다. 하나가 스마트 프로젝트와 하나가 스파이어 프로젝트인데, 어떤 뭐 이런 용어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핵심은 지속 가능한 그 녹색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원에서 이러한 두 개의 축의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프로젝트의 한 부분은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 기술 도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종별 탄소 배출량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쪽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세 개 업종이 통합환경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쯤에서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는 통합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법에서 BAT 최적 가연 기법을 정의하는 부분 항목 중 하나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과학원은 그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통합환경 관리 체계 구축 실증화 연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사업장 굴뚝에 있는 오염물질은 현재 TMS라는 자동 측정과 SEMS라는 자가 측정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결국 굴뚝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을 샘플링해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안에 있는 내부 공정 자료와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놓고 있고, 거기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 관리 인자를 도출해서 오염물질의 그 농도 범위를 AI 모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한 줄로 하면, 언제까지 굴뚝을 타고 올라가서 측정을 하겠느냐, 사업장에 있는 자동 측정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이 말은 사업장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은 한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업장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연간 보고서를 1년에 제출을 하면, 포스코의 포항에 있는 사업장의 굴뚝이 55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나오는 연간 보고서 두께가 한 2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과학원이 AI 분석을 통해서 사업장별 연간 분석서를 한 8페이지 정도로 저희가 요약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업장별로 연간 분석서가 나온 건 업종별로 다시 모을 수가 있고, 업종별로 나온 건 전체 통합대상 사업장 연간 분석서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매년 통합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업종별로 어느 사업장이 환경관리 잘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는 6개 카테고리로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한국환경한림원에 계신 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학원과 한림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백가쟁명이라고 많은 학자분들께서 그동안 계속 축적해 오신 노하우나 연구 경력 등을 이 자리 또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저희 통합법 발전과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발전에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이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과장님 발표를 몇 번 들어봤지만 항상 슬라이드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그 통합환경관리과의 첫 과장님의 이로서의 하나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한림원 그 청중들이 이렇게 그 농담이란 개그는 잘 안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저희 정책 심포지엄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 정책 심포지엄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각계각층의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분들 물론 모시고 그다음에 기업 대표분들, 기업을 대변하는 분들, 또 그 엔지니어링 회사라든지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 다 모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 감축 인증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노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업무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 탄소 감축 인증을 하는 그 탄소 감축 인증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 분야 쪽 가장 전문가 분들이신데 초청받았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업계 측면에서도 또 참석을 해서 또 말씀을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슬라이드 준비는 안 했고요. 내용을 좀 이렇게 작성해서 왔는데 어쨌든 예, 말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전에 이제 매체별로 어쨌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차원에서도 그동안 정부 쪽에 관련된 그런 뭐 아젠다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그러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하고 협력이 잘 돼 가지고 이 통합 환경 관리 제도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환경 관리 이제 선진화와 기업 부담 완화 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도입 초기에 기업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잘 아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기업이 크다 보니까 그 제출 사무마다 아마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한 5,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걸 합쳐놓으면 또 상당히 뭐 10,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검토 결과서도 당연히 뭐 5,000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직원들이랑 회사 차원에서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또 IT 부품사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상당히 어렵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문 컨설팅 업체를 중간에 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고 있다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어쨌든 통합환경관리 2.0 과정에서 환경부가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기업들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해 주셨고요. 또 저희도 상당히 그 관련 회의에 좀 많이 좀 참석을 해서 또 얘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상당히 그 많은 노력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대호 박사님이랑 또 통합법 관련된 과장님이나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해주셨다. 그 부분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가 잘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하나가 또 통합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매체법의 그런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작업법 통해서 지금 개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관련해가지고 2.0에 대해서 기업들 의견들을 저희가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온실가스하고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추가되는데요. 근데 아마 이제 온실가스 관리와 좀 상충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황산화물이나 이제 VOC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 관리 기준 맞추기 위해서 이제 태워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온실가스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통합환경관리 전문기업 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설팅에 막히다 보면은
기업 내 환경 기술인들 역량 그리고 또 이해도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그런 것들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에서 결국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전문성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어쨌든 좀 특수한 기업인데 어쨌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로 지금 이제 고로 공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고로 공정에는 많은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방지시설 구축 등 투자를 큰 규모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이제 자초자산이 될 겁니다. 이제 고로 설비가.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결국은 이제 또 새로운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이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 공정 자체가 언제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전환되는지 이런 부분과 좀 연계해 가지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저도 이제 통합법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이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이런 기업 정보를 가급적이면 다 공개하라는 좀 특히 이제 환경 쪽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의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인데 그 전략 기술이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제 그런 혜택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육성하는 거고 최근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의 또 기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상에 아니면 나오는 그 배출가스 뭐 이런 공정도의 그런 시설의 위치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냥 큰 그냥 환경 공개 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영업기밀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나 이렇게 산업계 쪽에서는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교수님들 설득하고 하는 논쟁의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도가 계속 이제 진행되어 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설명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교수님들도 많이 또 인식을 또 제고해 주셔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이제 좀 형성이 돼가지고 좀 원활하게 지금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경정보 공개와 영업기밀 누출에 대해서 상당히 조화롭게 운영을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그 탄소 중립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아리백처럼 해외 공급망 그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탄소 배출량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올해 해보니까 국내 한 1000대 다배출 기업들 대상인데 한 43% 정도가 공급망 고객사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한 91%는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탄소 규제 요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탄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환경 정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기업들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걸 제출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인증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상호 인증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이 처음 시작했을 때
기업 자문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 몇몇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거 오래 안 갈 거다. 이거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거 오래 안 갈 거다 그러면서 되게 네거티브한 그런 입장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그렇게 끌고 왔고요. 또 2.0도 개선된 상태로 나가니까 많이 발전되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 활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고 그밖에 많은 콘텐츠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SK 하이닉스 이제 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환경 팀장을 맡고 계신 박노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닉스 환경팀장 박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사업장은 그 이천과 청주 그리고 27년부터는 용인 사업장까지 국내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는 우시, 대련 2개의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28년서부터는 미국 인디애나에 이 HBM 공장을 증설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그 통합환경 허가를 받으면서 가장 큰 어떤 난리지를 얻었던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측면에서 통합환경 허가가 기업의 어떤 장점, 그 미국 공장을 증설하면서도 저희가 딥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범위를 축소하고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환경 허가를 이행하면서 얻은 장점과 그리고 2.0에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환경 허가 1.0를 저희가 21년도에 반도체 업종 최초로 취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환경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원래 반도체는 24년까지만 받으면 됐는데 21년도에 취득을 하면서 각종 정보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었고 특히 용인 사업장 증설하면서 환경시설의 범위, 질은 똑같이 환경의 질은 똑같이 가져가면서도 공정을 세분화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환경 투자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요. 이천 사업장에서는 까다로운 수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폐수를 물리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고도 처리 후에 절반 되는 물량을 막설비를 이용해서 재이용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환경 허가를 하면서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재이용 시스템을 투자함에 있어서 전체 폐수를 다 거친 다음에 막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이용이 용이한 폐수만 개통 분류를 해서 재이용 시설의 투자를 줄일 수가 있었죠. 더불어서 미국 공장에 지금 인디애나에 저희가 공장을 지은 걸 미국 정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TTO 규제라고 해서요. 토탈 톡식 오가닉스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각 업종별로 사용하는 물질의 총량 규제입니다. 독성 물질의 총량 규제. 이는 공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효율적인 투자나 법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HBM 공정이 얼마 전서부터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이 HBM 공정을 미국에 짓는데 한국에는 없는 TTO 규제를 과연 회사가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늠함에 있어서 통합환경 허가를 먼저 선수행하면서 얻었던 각종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관계자들을 설득을 하고 해당 폐수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 경영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통합환경허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년 이상 통합환경 허가를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취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으로는 2.0에서 조금 더 보완됐으면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언에 대한 방향성은 한대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2.0의 그 꼭지별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통합환경 관리 측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환경 매체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오염물질 전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 기준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작은 양의 오염물질이 나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공장들입니다. 작은 농도지만 총량으로 보면 굉장히 클 수 있죠. 이 미세한 농도가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결과값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공정시험법이나 이런 게 대부분 90년도에 정립이 됐는데 코끼리를 재는 저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법 기준으로 주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법에 따라서 자가 측정 업체들도 주법을 기준으로 투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코끼리가 아니라 개미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미세한 저울이 필요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 미세한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총량 관점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럴 기반이 아직은 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낮은 농도의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측정 분석법 기준 수립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염물질 발생량을 정확히 확인한다면 AI를 활용한 매체 간 상관관계 분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고요. 일례로 한대우 박사님이나 강필구 과장님께서 온실가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에서 ESG가 차지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통합환경 허가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온실가스거든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2.0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PFC 가스라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탄소랑 불소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온실가스를 깨주기 위해서는 열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깨는 기업일수록 서멀 락스라고 해서 락스 발생량이 늘어나죠. 자, 근데 ESG 공시에서 놓고 보면 온실가스를 적게 깨는 회사는 락스 발생량이, 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회사입니다. 근데 온실가스를 많이 깨는 회사일수록 락스 발생량이 높죠. 높기 때문에 데이터만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만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이 바라보는 바는 ESG를 고려한 온실가스까지 포함해서 정당하게 세계적으로 뭐 TSMC든 인텔이든 이 공평하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하나 유명한 회사를 인수한 게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안 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의 환경 성적표를 놓고 보면 락스 발생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안 깨기 때문에 물 사용량도 적습니다. 그러면 현재 ESG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데이터상으로는 친환경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반드시 놓고 매체 간의 전이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대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당하게 비교를 하면서 올바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자율안전 관리 측면에서 한대우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환경사업장은 큰 규모와 점검 중심의 현 체계를 고려할 때 통합환경관리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업장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컨설팅을 통해 진단하고 관리 역량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기업의 비용 증가가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데요. 전문 기업의 어떤 전문성 및 시장 독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자격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으면 진입 장벽이 높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가 되고요. 너무 낮으면 품질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변경상학 요약 등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이 이 통합환경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속 효율적 행정 절차 측면에서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우리가 재래적으로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석유화학 업종처럼 한번 공장을 설치해 놓으면 공정 변화가 특별히 없는 공정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명이 6개월,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즉 장비 변경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통합환경 허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신속하고 장비 변경이 빈번한 장치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방대한 서류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먼저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바인데요. 이에 따라서 허가 검토에 중복되는 서류 제출은 최소화하고 수용체 관점에서 진짜 문제 있는 것만, 환경에 영향이 적은 항목들 중심으로는 사후 신고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2.0에는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 검토 결과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비밀, 아까도 김노경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업비밀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장비 간의 이격거리라든지 심지어는 소방 배관 자체도 다 보안이거든요. 근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어떤 해외 사업장에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공개 신청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 행정 처리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공개가 지연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 공개 범위의 한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환경 오염물질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중점을 둬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2.0에선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허가 DB 활용 및 데이터 연계 부분인데요. ESG나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챙기고 있죠. 근데 에너지 효율성이나 어떤 탄소 배출 감축,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통합환경허가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통합환경허가에서 공개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ESG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물 공급이 안 되면 니네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물 공급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듀얼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는데 이런 관점이 ESG거든요. 그래서 ESG는 산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만 각 국가에서 서로 강조하면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실가스를 안 깨기 때문에 낙스 발생량이 적다든지 온실가스를 안 깨기 때문에 수자원 사용량이 적다든지 하는 게 유리한 해외 기업들은 그걸 강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업 간 비교를 통해 판단되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데이터 공개는 국내 기업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어떤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국 인디애나에 공장을 지으면서 해외 규제를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농도 중심의 규제, 그리고 순간 농도 중심의 규제인 반면에 미국은 독성 물질 중심 더하기 어떤 총량 중심의 어떤 규제거든요. 그래서 국내와 차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합환경허가가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저희가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합환경 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는데 국내에 이런 TTO라든지 해외 규제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분석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마련도 제도권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이 측정 분석 기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사례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밖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온실기체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토론 시간에 혹시 나오면 얘기를 하고요. 여러 용어가 나왔죠. 스마트 자율 관리라든지 데이터 기반 접근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아까 회장님도 서부대 말씀하셨고 발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완전한 통합 관리라는 표현이 참 저는 좀 듣기가 좀 항상 조금 좀 애매하거든요. 뜻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표현이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토론 시간에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우리 그 주식회사 이원 ENG 부사장이신 이영석 부사장님께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 ENG 이영석 부사장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이 제도의 시작 때부터 통합허가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어쨌든 경험을 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2.0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통합허가 그 제도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 컨설팅 자체도 2.0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고민을 했었던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나누면,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책에서 입안을 하시는 정부 입장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컨설팅 발전 방향을 3가지 차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그 통합 환경 관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환경이라는 컨설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개념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큰 그림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통합 컨설팅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고 어떤 도구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컨설팅 측면에서는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태스크 중심으로 어떠한 관리들이 좀 필요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3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환경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개인적인 지론이긴 합니다만, 환경은 혁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환경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세계적인 환경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많은 글로벌 리스크들이 환경 부문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들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IT 기술이나 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환경 규제도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매년 스케줄이 바뀌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경 산업 자체를 보통 생각하는 어떤 보전적인 개념의 컨설팅 개념이라기보다는 혁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가, 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특히 규제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면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환경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규제 준수 같은 부분도 혁신의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뭔가 사업장에서 변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기술이 굉장히 바뀌고 달라졌을 때 기술 혁신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제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이라는 제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책 부분의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유럽의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는 IED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딜이라는 큰 그 전체적인 어떤 환경 정책 하에서 연계해서 새로운 2.0 그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탈탄소화 같은 내용들도 강화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가 정책적인 어떤 전반적인 부분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링크돼서 돌아가야 될 형태가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 안에서도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들,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컨설팅 업체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영과의 환경에 관련인데, 경영이라고 했을 때 물론 ESG라는 제목 자체가 가지는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ESG를 어떻게 연계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뭐 연구과제를 통해서, 뭐 최근에 이제 기준서, 최저가연기법 기준서 안에 환경 에너지 경영 기준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연계 과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정책적인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툴을 줄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매체 통합입니다. 이미 뭐 박노혁 팀장님이나 김노경 실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체가 온실가스를 포함을 한 것, 아니면 오염물질 간에도 오염물질이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뭐 통합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 간에 그 폐수 중에 있는 뭐 불소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대기 중에 불소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CFC 같은 종류의 것들을 종류를 온실가스를 깨서 처리를 했을 때 불소를 뭐 스크러버 같은 데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많이 처리하면 철수록 폐수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적게 처리하면 대기 중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대기 중에 있는 불소와 폐수에 있는 불소를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과장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개념이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폐수 중의 오염물질의 중요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통합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중앙의 어떤 통합환경정보 DB를 활용을 해서 통합허가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화관법 같은 데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를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성 내부뿐만 아니라 경제성하고 통합을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방지 시설이나 어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 했을 때 이게 돈이 얼마 들고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이만큼 환경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떤 툴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대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컨설팅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구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나 사업 관리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컨설팅 영역인데, 보시게 되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통합허가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후 관리 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기록 및 보전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정기 점검이나 현장 점검 대응들을 하는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단순히 행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정책이나 뭐 규제에 따라서 지금 허가 배출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게 사업장 실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환경부에 기술적으로 설득하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설득하는 과정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7년 8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규제, 그 법제의 어떤 변경의 그 근간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업무 중심으로 관리를 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모양들은 지금 그 통합환경관리체제의 어떤 운영체계 하에서 최저가연기법이 새로 나오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 만약 재검토해서 이것을 그 뭐 추가를 해서 재검토할 때 5년마다 재검토를 할 때 포함을 한다면 그 내용의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하고, 연간 보고서에 그 내용들을 운영상을 기록을 하고, 변경이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갔을 때 허가를 하는 이런 사이클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저가형 기법들을 연구 개발해서 집어넣는 것, 그리고 신규 들어간 그 BAT 같은 것들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실제로 냈는지 검토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술 대안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기술이 낫겠느냐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컨설팅 업체에서 함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 제도 안에 들어있다라기보다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영역을 약간 벗어나지만 사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포함을 해서 좀 뭐 더 폭넓게 활용을 하고 컨설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 측 입장에서도 중간에 이제 컨설팅 업체들을 그 연결고리로서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지금 그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그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도 안에서 제도가 가진 강점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합환경관리 쪽에 그 컨설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개발하신 철학까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잘 봐서 그런지 7분 늦게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7분 지난 상태에서 끝났어요. 농담이고요. 자, 종합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종합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혹시 여기 패널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한 박사님 또는 우리 강필구 과장님이 지금 토론 분들 하신 분들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뭔가 좀 코멘트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신 게 있든지 아니면 여기 뭐 지금 토론하셨지만 좀 직접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그거부터 받고 플로어에다가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있으실까요? 없으시고요. 네, 과장님. 이제 저희가 통합 환경을 하면서 지금 발표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그것 중 하나가 통합 환경 관리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한 1.7%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300개인데 막상 통합 환경 사업장 안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 하이닉스 포스코처럼 관리도 잘 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도적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섬유염색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통합 사업장 안에서도 좀 영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환경 관리 사업장을 어떤 커다란 이렇게 그 윈도우 하나로 보는 것보다 이 안에 프레임을 조금 나눠서 디멘전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앞으로 통합부 2.0이나 나중에 3.0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박노혁 팀장님께서 ESG 경영 관련된 부분들 통합 허가에서 이제 그 국제 공시나 또 이게 다른 미국 같은 국가의 활용을 이렇게 잘하시는 부분 등이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패널들 중에서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굉장히 큰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사업장이나 모든 분들은 통합허가라는 그 가장 큰 수단만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환경관리제는 통합허가가 가장 큰 수단이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도와 다르게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지원도 있고 BAT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 법 끝까지 가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더 어떤 모습을 갖출지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얼마나 할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허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제도 자체가 너무 축소되고 개별법하고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보실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담아서 사업장 전체 관리고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제도가 이제 현실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바꾸려면 아까처럼 더 이상 환경할 때 그냥 그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틀렸다 맞았다 그리고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드는 게 이 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박사님. 자, 그럼 다른 게 없으시면은 플로어한테 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성함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지를 좀 밝혀주십니다. 로빙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수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다 몰리시는데요. 미리미리 하시죠. 네, 요 앞에 네, 한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사경대학교 한태근 명예교수입니다. 통합환경관리에 대해서 제가 뭐 실무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이 통합환경 매체 간 통합을 했다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규제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심인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데 통합이라는 건 매체 간 통합을 하는 건 효율적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수요는 발생하겠지만은 그래서 매체 간 여러 조정이라든가 LCA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기술 규제를 보면 지침서라는 걸 만들어서 지침서에 의해서 이제 인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BAT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상에 가까운 기술을 선정하면은 기술적으로 여유에 있는 기업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BAT 기법을 기술이 아니라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법을 선정을 해서 할 때에 그거를 기존의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에 가까운 것들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기업끼리 담합을 해서 우리 기술 개발 하지 말자라고 해서 더 편하게 살겠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많은 논문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제도로 만들어놓고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러 가지 나쁜 인센티브들이 생길 수 있으나 우리나라 관료나 컨설팅 회사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지침서의 내용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농도나 양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은 그 비효율적이다는 거죠.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제가 EU 본부에 가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왜 그런 걸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세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요. 제가 들은 답은. 그리고 이거 또 하나는 이 통합 환경 관리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EU 내에서 관료 시스템에서 별로 의견을 청취를 안 하더라고요. 그 논문은 나왔는데 그건 그거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게 주로 EU 중심으로 된 제도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EU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에서 이걸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나라는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U에서 한 것에 대해 자체 평가가 어떤지,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율적인지 평가가 좋았는지 하는 게 궁금하고 한국에서 10년간 했는데 이게 잘한 건가? 라는 평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박사님 중심으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정말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좋은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 2013년에 할 때 제일 지긋지긋하게 들은 게 기술 규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BAT를 정의할 때 한국어로 쓸 때 뭘 쓸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 20번을 바꿨습니다. 앞에 최상을 쓸까, 베스트라는 해석을 뭘로 쓸까, 어베이블을 어떤 단어를 쓸까 계속 한 게 결국 그런 규제들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저희가 최적화용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가 BAT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 기업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돼서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건 기업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저희는 BAT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BAT 중에는 특허가 없습니다. 특허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장사를 하기 위한 거고 기업들한테 부담뿐만 아니라 기술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와 다르게 저희는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환경 기준을 달성하는 건데 다만 이따 과거에서 말씀드려 주시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상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가져가는 것 부분들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변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결국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거 저희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1등으로 놓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환경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그 제도적인 거나 아니 행정적인 걸 줄여서 그 효과를 최대한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왜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EU를 따라갔냐면 EU는 27개 회원국이 너무나 큰 편차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고 동유럽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있는데 유럽 차원에서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애들을 끌고 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많은 부분 상의를 했습니다. 특히 20년, 30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원했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저희도 다 사업장들을 다 설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았냐라고 하면 충분하게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디 유럽도 3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IPPC라는 게 1996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ID가 2013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시작한 게 2013년이었고 ID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유럽에 가서 봤더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준이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부터 2010년까지 충분하게 저희가 우려한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작년에 2014년 8월 달에 ID 2.0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못했던 부분 탄소 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그쪽도 이제 문제가 돼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유럽이 저희의 모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을 것들을 충분하게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저희 나라 맞춤형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하고 이제 현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2.0의 기본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규제 중심이 아니라 그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하고 환경을 더 높이는 작업들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의 대부분이 규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규제는 지금 제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고 아까처럼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네. 추가적으로. 예. 그 중복된 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준서에서 BAT 선정하는 규칙, 그러니까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약어로 쓰면 환경기적입니다.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적용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BAT를 도출합니다. 근데 그중에 2가지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뽑으라고 하면 환경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현재 통합대상 사업장이 쓰고 있는 기법을 기준서에 담았습니다. 통합대상 사업장이 기준서를 담을 때 과학원이나 환경부 주도로 무조건 기술 조사에서 담지 않고 업종별로 테크니컬 워킹 그룹이라고 기술 작업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2기 기술 작업반이 운영 중인데 20개 업종에 대해서 총 335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환경하고 이쪽 그 컨설팅 이쪽에 가장 잘하시는 고수님들만 업종별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통합대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종별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40에서 50% 정도가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사업장끼리 기술 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하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50에서 60%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 컨설팅 계신 분들, 그다음 협회도 있고 NGO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유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우려를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기준서는 1300개 사업장이 업종별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최저가형 기법을 담아놓은 것이고 이 기준서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 전문 심사원하고 허가를 할 때는 아까 우리 이제 김노경 팀장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포스코가 그 통합환경 관리 계획서를 또 5,000페이지, 그다음 환경부가 허가 검토 결과서라는 걸 또 줍니다. 그것도 5,000페이지. 기준서는 철강 기준서가 50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심사원과 환경부가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그 자세한 시설 단위 분야를 다 나눠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러한 그 기술 유인적인 측면이나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을 지금 박노혁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EU에는 반도체 기준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서가 세계 최초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닉스에서도 세계 최초 통합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EU 쪽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한 박사님께서 이제 8년 주기를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물론 잘했으니까 평가한 것을 이렇게 표출을 했겠죠. 거기는 자료를 보면 업종별로 뭐 어떠한 플루턴트 얼마나 저감하고 이러한 부분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통합 허가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부터 시작하면 21년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전체 통합 대상 사업장이 작년 기준으로 1,320개가 끝났고, 그다음 시멘트 기준으로 보면 시멘트는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허가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첫걸음을 띄고 있고 얼리 스테이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저희가 연관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표출하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통합 허가를 통해서 오염물질 저감 효과나 이러한 부분은 괄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택한 교수님 질문을 통해서 종합 토론 시간 반을 지금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질문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나로 좀 해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쪽. 자신 소개랑 그 소속 좀 밝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포스코 재무사업 과장입니다. 일단 질문을 몇 가지를 잡았는데 짧은 거라서 저는 방금 사장님 네 부탁을 잠깐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통합법 2.0, 통합환경관리 2.0을 보니까 산업계의 어려움이 이제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이 언제 시작하는지 산업계에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요.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 통합환경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이제 IPS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상당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할 거라고 기대되는데요. 그 오픈 API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 내 환경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가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 지금 포스코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연간 보고서가 2,000페이지라서 다운받는 순간 환경부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검토 결과서도 저희가 5,000페이지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업로드 과정 중에 PDF 파일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한대호 박사님께 이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까 방금 상당히 이제 감동받은 말 중 하나가 단순하게 인허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아직까지 법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환경부는 이거 법에 있으니까 원칙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키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의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 좀 인정을 좀 해서 우리 유연하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좀 잘 맞춰갈 수 있게끔, 좀 독려할 수 있게끔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그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계속 고도화 유지 보수 그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시스템 망분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망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 자체 내부망으로 이쪽을 옮겨서 약간 좀 부하도 줄이고 그다음 이제 그 보안에 지금도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그 초창기에 허가 준비하셨을 때 업로드 다운로드에 대한 그 퀄리티가 현재 지금 하셨을 때는 그나마 좀 많이 낮았을 거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이건 계속 지금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허가와 이제 위헌성과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한 박사님 말씀과 저도 지금 결은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지금 허가 재검토와 변경 허가, 그다음 변경 신고 등을 통해서 제가 제도에 부족한 부분 등은 계속 개선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항은 제가 환경부 통합허가 제도과에 잘 전달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는 저희를 2013년 4월부터 다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표한 것 중에 한 반 정도는 이미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그 안들이 나올 거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5월 달에 줬으면 5월까지 돼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법제도는 아까처럼 많은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연구들이 좀 진행된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장관님. 예,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택환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처음에 이 BAT 최적 가용기법으로 시작했다가 기업들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제 범용 기술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본래의 취지하고 제도가 좀 다르게 시행되고 범용 기술로 기준서를 하려면은 종전처럼 이렇게 구제 통합 관리 안 해도 종전처럼 기준을 계속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기업에서 자체 독자적인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줄이는 게 시장에서 맞지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서 굳이 범용화된 기술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의 질문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그래도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는 2.0을 기대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17년 대비 그 22년 기준에서 낙스가 54%, 삭스 64% 저감됐다. 뭐 이런 투자가 14조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갖고는 이 통합허가의 성과인지 기존의 환경정책의 평가인지 연료규제의 평가 성과인지 전혀 확신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8%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에 예를 들면은 5년마다 우리가 배출형 기준 강화하면서 예고제로 꾸준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배출형 기준만 강화하고 또 TMS 이런 감시 장치를 이렇게 확대하고 그러면은 올렸을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럼 그런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와 이 통합 환경관리로 얻은 성과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통합관리 일을 하기 때문에 종전의 기존의 정책으로만 해서 못하던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이만큼 됐다. 이렇게 더 저감됐다 해야 실질적인 저감 효과고 이 제도의 어떤 성과나 앞으로 또 2.0 발전에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과 평가에 있어서 기존 제도가 됐으면 우리가 온실가스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 통합허가 본연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제시하는 게 앞으로 2.0 하기 전에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아쉬운 게 통합허가가 환경부의 과한하고 공단의 그 전문
기관 둘이 이 전문적인 거를 하면서 우리 지방환경청의 지역 오염 관리 기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통합허가 제도에 지방환경청의 관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허가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내지는 관리, 이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지역별 오염 저감에 지방청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에서는 이게 이 제도의 이런 발전도 개선해야 되지만은 환경부 지방환경청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관리 개선 방안도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지금같이 환경부의 과와 이 공단에 한정된 이런 것 갖고는 이 환경행정의 이 어떤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관님. 저도 좌장으로서 혹시나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좀 해야겠다, 좌장의 역할로서 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게 사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인데요. 저희가 크레딧을 아까 얘기했는데, 크레딧을 정부가 이제 무슨 정책을 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가 많이 줄은 거냐, 우리가 한 거 많이 줄은 거냐,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되게 정량화시키기 쉽지는 않지만요. 그런 거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두 개의 질문이신데요. 예,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고요. 왜 저희가 안 했냐면 작년 12월에 이제 1,700개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별법이 만든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부하량이 좀 떨어졌어,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행정적인 부담이나 환경 가치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허가 대상자들의 만든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표현해서 통합허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아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준비들을 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안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에는 충분하게,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처럼 특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 사업장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 신뢰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셔서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예, 그것도 저희가 이 제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잘하고 있는 애들은 다 환경부로 가져가고 못하는 애들은 사후종은 다 지방자치대에 남기고 몇몇 기관만 이제 너무 편하게 가지 않는 거라는 그 질문을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아니 지방자치단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계속 그걸 왜 가져가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대를 막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희는 통합허가 제도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넘기게 되면 기존 제도랑 똑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통합환경관리는 이거야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수준까지 만든 다음에 아까처럼 뉴욕청이든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20년, 30년 했을 때 모든 27개 회원국이 동일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서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가 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주고, 그거 다음에는 지방청이든 지자체든 아니면 기업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절대로 이 질문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짧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입니다.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거는 정말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폐수의 어떤 성분을 어떤 기계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의 경우에도 그렇고 악취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어느 그 에리어까지 냄새가 확산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좀 디테일한 어떤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서를 내기조차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정확히 캐치를 잘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우선 폐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수제론 공정시험 기준에 있는 거기는 항목을 하게 돼 있는데 가장 있는 모법은 과거에 했던 이제 그 발색했던 거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GC 매스나 정말 이렇게 잘 찍는 그런 수준으로 간 건데 그건 통합허가 할 때 우리가 한계 배출 기준이나 엄격한 한계 배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법에 대한 것들은 고려하고 있고 악취에 대한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합법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악취는 기존에 있는 악취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급하게 발표랑 질문 짧게 해드리게 거 죄송하고요. 오늘 수고하시는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